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두바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자전거 종류별로 선택하기 영상에 이어 전기자전거 구매 가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링의 수고를 덜고 전동의 힘으로 구동되는 자전거로 체력적 부담을 덜면서 목적에 따른 다양한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사양별로 종류가 천차만별이라 선택에 혼선이 발생했죠. 그래서 본격적인 구매에 앞서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어떤 사양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차이는 무엇인지 등등 누구보다 세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겁니다. 두바퀴의 영상은 점프하는 즉시 중요한 정보를 날린다 생각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잡소리와 했던 말 2번 이상 반복하는 시간 끌기식 설명 집어치우고 본론! 지금 바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기자전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동 방식입니다. 구동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페달을 해야 전동이 작동되는 파스, 페달 어시스트 방식이 있고, 페달을 하지 않아도 작동되는 스로틀 방식이 있습니다. 파스 방식은 페달을 한 바퀴 회전시킬 때마다 일정한 파워가 발생돼서 직접 페달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페달을 한 번 돌릴 때마다 뒤에서 천사가 슬쩍슬쩍 밀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경사가 있는 구간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전히 전기의 힘으로만 구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운동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은 킥보드나 오토바이처럼 페달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자전거를 출발시킬 때와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굳이 페달을 굴릴 일 없는 거죠. 출발할 때 페달링을 하는 이유는 무방비 상태에서 급발진을 막기 위해 수동으로 모터에 출발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스로틀 방식은 페달링이 필요 없는 자전거이므로 현행법상 자전거 도로 진입이 불가능하고 인도에서의 주행도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도 필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파스와 스로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방식도 있는데요. 겸용 방식은 예전에 비해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는 스로틀 방식처럼 자전거 도로 주행이 불가하고 운전면허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잘 찾지 않아서죠. 자, 다음은 모터 방식입니다.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 전달하는, 즉 전동 파워를 전달하는 전기 자전거의 핵심입니다. 이 모터가 크랭크 축, 그러니까 페달 쪽에 위치하는 것을 센터 드라이브 모터라고 하고, 뒷바퀴 중앙, 즉 허브에 장착되는 것을 후륜 허브 모터, 앞바퀴 중앙 허브에 장착되는 것을 전륜 허브 모터라고 합니다. 센터 모터 방식은 페달이 연결된 크랭크와 일체형처럼 설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랭크를 직접 어시스트하는 방식입니다. 모터의 파워가 페달링으로 직접 전달되는 건데 중간에 거쳐가는 곳이 없이 곧장 모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력이 직관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무거운 모터가 자전거 중심에 위치해 무게중심도 당연히 안정적이겠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센터 모터 방식이 페달에는 파워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대신에 뒷바퀴에는 체인을 통해 파워를 전달하기 때문에 체인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 자전거용 체인과 체인 오일이 별도로 출시되는 게 이와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토크와 모터의 발열에 의한 공격을 잘 견디고 체인의 마모를 줄여 내구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앞바퀴와 뒷바퀴에 장착되는 허브 모터 방식은 도시명 전기자전거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구조가 단순해서 개조와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워 출력은 센터 모터보다 낮고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휠, 그러니까 바퀴의 뼈대의 내구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터 무게 때문에 휠이 부담해야 할 무게는 늘어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라이더의 무게중심은 뒤로 치우칩니다. 게다가 완충 역할을 도울 바퀴살, 즉 스포크는 모터가 차지하는 공간만큼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내구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한 번에 짧게 주행하는 사람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배민 라이더처럼 자주 그리고 길게 타는 사람들이 참고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 경우는 자동차처럼 몇 개월에 한 번씩 휠 점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터의 출력 지수와 제한 속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도 그렇지만 출력 지수가 높아야 힘이 강하겠죠. 모터의 최대 출력 파워는 보통의 자전거가 최소 250W를 탑재합니다. 대체로 전기 미니벨로의 모터가 그렇죠. 시중에 나온 장기 자전거 모터 중 최대는 350에서 500W, 최대 토크 70에서 80Nm인데요. 퍼포먼스 레이싱 바이크에도 탑재되는 사양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정할 수 있는 출력 모드도 단계별로 있습니다. 최소 3가지 단계, 5가지 단계, 9가지 단계 등이고 제조사별로 다양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모터가 밀어주는 힘도 높아지니 높은 경사도에서도 쉽겠죠? 예를 들어 350W짜리 파스 방식의 제품이라면 경사도 10에서 15%인 두각 스카이웨이를 입문자도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하고요. 250W짜리 파스 방식이라면 약간의 개인차는 있겠으나 장충체육관에서 남산타워 단체버스 주차장까지나 제주도 1118번 국도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의할 것은 전동에만 의존하면 파워 효율이 떨어지고 모터의 부담도 커지니 경사도에 맞게 저단 기어로 바꿔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제품마다 다른데 도보 모드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도보 모드는 끌고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최대 10km/h의 속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경사도에서도 평지와 유사한 보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자전거에 탑재되는 기준 속도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알아야 할 건 현행법상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출력 속도는 25km/h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이 이 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수입하거나 제조합니다. 속도가 24km/h인 것도 있고 스로틀 방식 중에는 20km/h로 제한해 놓은 제품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30km/h 출력의 제품도 있죠. 하지만 그 자전거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다 걸리면 나라에 세금 보태는 거죠. 다음은 브레이크 차단 센스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때론 가속이부터 의도치 않게 속도 제어가 미흡해질 수도 있고 장애물 등에 의해 급작스레 제동을 시도해야 될 때가 있죠. 또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스로틀 레버를 실수로 돌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됩니다. 이에 신속한 제동을 위해 브레이크 차단 센서를 탑재하는 제품들이 늘고 있는데요. 차단 센서는 브레이크 레버를 잡음과 동시에 모터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예요. 고출력에다 센터 모터 방식인 제품에 주로 탑재됩니다. 대부분의 전기자전거에 탑재되는 디스크 브레이크만으로도 충분한 제동성을 보여주지만 고난도 코스에서 퍼포먼스 레이싱을 즐기거나 자전거 라이딩 경험이 적다면 안전을 위해 고려해도 좋을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터리 용량과 사용시간, 충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설계됩니다. 용량은 약 7, 9, 10, 14A 등으로 제품마다 다양한데요. 배터리 무게와 크기가 배터리 용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높을수록 자전거도 무거워지고 사용시간도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 사용시간을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에 나와 있는 사용 가능 시간이란 최저의 출력 모드로 설정하고 평지에서 아무런 방해 요소 없는 상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달리다 보면 최저의 출력 모드로 설정하더라도 높고 낮은 경사도와 RPM, 기어 변속, 적재된 주행자와 짐의 무게, 날씨, 온도 등에 의해 많은 편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단계 모드 기준 90km 주행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1단계 모드로 설정해서 달리더라도 싸늘한 바람도 불고 경사도도 있는 환경에서 주행하면 때에 따라 60에서 70km도 못 미쳐서 배터리가 바닥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에 표기된 사용시간보다 약 30% 정도 낮게 계산하는 게 정신건강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로 탑재되는 배터리 브랜드는 삼성, 시마노, 스텝스, 파나소닉, 바팡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편의사항입니다. 전기자전거의 주요 편의사양은 접이식이 설계되어 있는지, 라이트와 짐바지, 머드가드가 기본 적용되어 있는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접이식은 미니벨로인 전기자전거에 주로 탑재되는데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많이들 선호합니다. 접이 과정도 일반적인 미니벨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간편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레임을 반으로 접거나 뒷바퀴를 프레임 쪽으로 접는 방식이 있는데요. 기왕이면 프레임을 접는 것보다는 바퀴를 안쪽으로 접어넣는 방식이 내구성 효율에 더 낫습니다. 라이트는 아예 없거나 전방에 한 길 또는 전후방으로 탑재된 제품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공유하여 작동되는데 밝기가 그리 높진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죠. 머드가드와 짐바디는 기본 구성이 아니어도 장착할 수 있는 해당 볼트가 설계되어 있는지, 기본 구성인 경우 탈착이 용이한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당장 자전거 샵에 달려가서 있는 대로 허풍 떨며 아는 채도 될 만큼 고급 정보만 쏙쏙 뽑아드렸으니까요. 이것만 알아도 전기자전거 가격이 왜 비싼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약 100만원 초중반대 가격이면 괜찮은 제품 샀구나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그럴듯한 스펙으로 저렴한 제품도 많이 내놓거든요. 반대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인데 7, 80만원대 제품보다 낮은 스펙을 보유한 제품도 많으니 무조건 기본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게 승자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뼈한 살이 되는 정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힘을 보태주세요. 뿅!